전남편의 재혼식에 딸만 초대받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딸은 갑자기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빚진 양육비 8천만 원. 지금 당장 주세요. 저는 이수연. 올해 38살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유일한 소원은 딸 김예은을 어른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은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금박이 입혀진 카드를 쥐고 있었고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올해 17살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평소에는 명랑하고 활발해서 이렇게 넋을 잃은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은아, 무슨 일 있어? 손에 든 건 뭐야? 제 목소리를 듣자 예은이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등 뒤로 숨기는 그 작은 동작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은이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은이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혹시 학교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예은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침내 등 뒤에 숨겼던 카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마치 거대한 소나귀에 꽉 쥐어진 듯 옥죄어 왔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축 결혼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랑 박준영, 신부 최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영. 이 세 글자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그는 제 전남편이자 예은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초대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하객 명단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김예은 양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곧이어 촘촘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결혼 중 외도를 저질러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홀로 딸을 키우며 오랜 세월을 힘들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혼할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그가 준 양육비는 거의 없었고 모두 합쳐도 5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양육비를 독촉했지만 그는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다고 하거나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연락처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예전에 함께 알던 친구들을 통해 그가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그의 거짓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재혼을 한다니 화려하게 새 아내를 맞이하면서 딸에게만 초대장을 보내고 저라는 아이의 엄마는 철저히 배제하다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딸에게 빚진 양육비도 갚지 않은 주제에 뻔뻔하게도 딸을 결혼식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너에게 초대장을 줬어? 제 목소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떨렸습니다. 예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소파의 틈새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비서가 학교 앞에서 전해줬어요. 아빠가 직접 오진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 제가 묻자 예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세하게 감지되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그냥 결혼식 날 와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차려입고 오라고 아빠에게 창피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준영 그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무책임하게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 자신에게 창피를 줄까봐 걱정하다니요. 예은이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은 다시 약해졌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박준영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은이의 마음속 깊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장을 받고 이렇게 혼자 앉아 멍하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은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사람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야.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결혼식 우리 안 가. 예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가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예은아, 네가 왜 가? 그 사람하고 새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러 가겠다는 거야? 우리 그런 모욕 참을 필요 없어. 예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빚진 것, 엄마에게 빚진 것, 제가 받아내야겠어요. 딸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겨우 17살인데 무엇을 받아내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딸의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예은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그 금박 초대장을 든 손이 내내 떨렸습니다. 박준영, 우리 모녀에게 빚진 대가 이번 결혼식에서 제대로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예은이를 한참 안고 있다가 딸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야 팔을 풀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주었습니다. 우유를 예은이 손에 쥐어주고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아빠가 재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니? 예은이는 따뜻한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보름 전쯤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재차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너한테 말해줬니? 아니요. 예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빠의 새 아내 최지혜 씨가 SNS에 웨딩 사진을 잔뜩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글과 함께 자랑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저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니. 최지혜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박준영이 외도했던 상대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상심하고 이혼하느라 그 여자의 동향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그들이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고조하게.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해줬어? 제가 묻자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혼자 마음속으로 사귀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엄마도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 일 때문에 엄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딸의 어른스러운 말에 제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예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아직도 조금 차가웠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엄마는 내 버팀목이야.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헤쳐나가야지. 혼자 감당하면 안 돼. 예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아직 붉었지만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초대장 받기 전부터 결혼식에 갈 결심을 한 거니? 제가 다시 묻자 저는 딸이 오늘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이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은이는 역시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지혜 씨, SNS를 본 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엄마를 도와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가 컸으니까 엄마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예은아,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 우리가 가서 혹시라도 그가 뻔뻔하게 나오거나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저는 박준영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은이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감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모두 그의 친척들과 사업 파트너들이잖아요. 만약 그가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한다면 그 자신만 망신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것을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딸의 진지한 모습을 보자 저는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대견한 것은 딸이 자라서 용감하고 주관이 뚜렷해졌다는 것이고 불안한 것은 딸이 결혼식장의 복잡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직접 양육비를 달라고 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혼한 해부터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받아야 했어요. 지금까지 8년 3개월 동안 총 4억 8,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아빠가 간헐적으로 준 돈은 5천만 원도 안 돼요. 아직 우리에게 4억 3,750만 원을 빚지고 있어요.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는 정갈했고 모든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송금했던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제가 양육비를 독촉할 때의 채팅 기록, 스크린샷과 출력물까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자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딸이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니. 저는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은아,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다 모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채팅 기록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이라 저 자신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옛날 휴대폰을 찾아봤고 엄마가 보관해둔 송금 증명서도 찾았어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 이렇게 한 건 죄송하지만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둬야 그 사람이 발뺌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널 나무라지 않아. 저는 공책을 예은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예은아, 4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은 작은 액수가 아니야. 그 사람이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예은이의 눈빛이 싸늘해지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가 내놓을지 말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최지혜 씨에게 그렇게 많은 명품을 사줄 수 있다면 이 정도 양육비를 내놓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는 그저 주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저는 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친구들이 박준영이 지난 몇 년 동안 건축 자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새 집과 새 차를 사고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쓰고 우리 모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에서 어떻게 말할 생각이야? 제가 물었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예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결혼식을 가장 중요한 순간까지 진행했을 때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 모든 증거들을 내놓을 거예요. 모든 하객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폭로해서 남에게 빚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거예요. 딸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보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네 말대로 할게. 결혼식 날 너와 함께 갈게. 우리 모녀가 함께 싸우자. 예은이는 저를 보며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옛날 일들과 결혼식 날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이 우리 모녀와 박준영 사이에 철저한 청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다시는 딸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자 기억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저와 박준영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그는 25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입이 참 달콤해서 좋은 말을 많이 했고 늘 기발한 방법으로 작은 선물들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나이가 어리고 연애 경험이 없어서 금세 그의 말에 넘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축 자재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는데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은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는 휴가를 내서 집에서 저를 돌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평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은이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을 낳아서 박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의 상냥함과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때로는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그는 고객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때 온통 딸을 돌보는데 정신이 팔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저 그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은이가 3살 되던 해에야 저는 그의 외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떨어져 액정이 켜졌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지혜라고 저장된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준영 씨, 언제 그 늙고 초라한 아내랑 이혼할 거예요? 전 빨리 준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의 앞에 달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고객이 농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그들의 채팅 기록을 열어보고 그 추잡한 연애 편지와 친밀한 사진들을 보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듯 울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수연, 내 모습 좀 봐. 하루 종일 애한테만 매달려 있고 살찌고 못생겨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네가 예은이를 낳았으니까 봐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대했던 남자가 이렇게 저를 상처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공공연하게 지혜라는 여자를 데리고 여러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 지혜가 바로 최지혜, 그의 회사의 새로운 인턴 직원으로 그보다 5살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지혜는 심지어 제 앞에 나타나 저를 도발했습니다. 박준영이 사준 명품 옷을 입고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언니, 그냥 준영 씨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요. 언니는 그와 이미 감정이 없잖아요. 더 이상 질질 끌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그녀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박준영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박준영은 최지혜를 보호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너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지혜는 너보다 어리고 예쁘고 착해.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남자답다고 느껴져. 네가 현명하다면 당장 나랑 이혼해.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할 때 박준영은 저를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 제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결혼 후 샀던 작은 아파트를 저와 딸에게 남겨주고 예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가 저에게는 감정이 없어도 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그는 변심했습니다. 아파트는 저에게 남겨주었지만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명예 이전을 미뤘고 결국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명예 이전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첫 달에 500만 원을 주었을 뿐 그 후로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찾아가면 그는 저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의 회사 앞에서 그를 붙잡았는데 그는 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 앞에서 저를 욕하며 돈 때문에 그에게 매달린다고 모욕했습니다. 그때 예은이는 아직 어렸고 저는 딸을 돌봐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그와 오랜 시간 실랑이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딸을 돌보아야 했고 힘들 때면 몰래 울면서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눈이 멀어 이런 양심 없는 남자와 결혼했는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직장을 바꿔 지금의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딸을 돌보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박준영과의 연락을 서서히 끊고 그저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딸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와서 재혼을 하고 심지어 딸을 결혼식에 초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와 최지혜가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서러움은 다 참을 수 있지만 그가 딸에게 빚진 양육비와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화면에는 저와 딸의 다정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은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태양을 위해 저는 반드시 강해져야 합니다. 결혼식 날, 저는 반드시 딸과 함께 가서 우리의 것을 모두 되찾아올 것입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딸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가 딸의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은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딸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딸과 함께 결혼식 날의 구체적인 계획을 잘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 우리 모녀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30분 넘게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를 굽고 쌀죽 2그릇을 끓이고 상큼한 오이 무침도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상에 차려놓자마자 딸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은이는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취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어서 와서 아침 먹어. 저는 예은이에게 손짓하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밥 먹고 결혼식 날 일에 대해 잘 상의해보자.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고 아침 식사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어제 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은아, 정말 결혼식에서 그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거니? 아니면 우리 다른 날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때?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 예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엄마, 따로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예전에 엄마가 그와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는 피하거나 발뺌하기만 했지. 우리에게 돈을 줄 리 없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을 때 그를 폭로해야 그가 체면을 잃을 거고 그래야 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그 사람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친척들과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 이때 그에게 찬물을 끼얹어 망신을 준다면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타협할지도 모릅니다. 좋아, 엄마는 내 말을 들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세부 사항을 다 잘 생각해야 해. 예를 들어 내가 언제 무대에 올라갈지, 무대에 올라간 후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그 증거들은 다 잘 준비해서 가지고 다닐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뒀어요. 예은이는 말하며 책가방에서 잘 정리된 공책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보세요. 제가 모든 증거를 이 서류 봉투 안에 다 정리해뒀어요. 그때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무대에 올라갈 시간은 그들이 반지를 교환할 때로 잡을 거예요. 그때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니까 효과가 가장 좋을 거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 사본이 있었고 그 위에 박준영이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받았던 송금 기록 스크린샷과 제가 독촉할 때의 채팅 기록 출력물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가 무대에 올라간 후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예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들고 제가 박준영의 친딸이라고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아빠가 저에게 빚진 양육비를 받으러 왔다고 말할 거예요. 이어서 이 증거들을 꺼내서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저와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양육비를 밀었는지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야? 저는 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그가 화를 내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요. 예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카메라로 녹화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저에게 해코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생각했어요. 만약 그가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가 저를 때리기라도 한다면 일이 더 커질 거예요. 그때 그는 양육비를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예요. 딸이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자 제 마음속에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17살인 딸이 저보다 더 침착하고 주관이 뚜렷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양육비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 혹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저는 공책을 들고 딸과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해부터 지금까지 총 8년 3개월이에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8년은 96개월이고 3개월을 더하면 총 99개월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이니까 99 곱하기 500만 원은 4억 9,500만 원이에요. 예은이는 계산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총 5,750만 원을 줬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4억 2,750만 원을 빚지고 있어요. 저는 계산기를 들고 딸과 함께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딸이 계산한 것과 같았습니다. 맞아, 4억 2,750만 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요구할 때 이 금액을 그대로 말할 거니? 아니요. 저는 그에게 8억 원을 요구할 거예요. 예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은아, 뭐라고? 8억 원?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빚진 건 4억 2,750만 원이잖아. 예은이의 눈빛이 싸늘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8억 원 안에는 아빠가 저에게 빚진 양육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의 이자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저와 엄마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빚진 것은 그깟 양육비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요. 저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딸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자신을 위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저를 위한 정의도 찾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은아, 엄마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 같은 건 상관없어. 그저 내게 빚진 양육비만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8억 원은 너무 많아서 그가 분명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가 동의할지 말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 그에게 기선을 제압할 거예요. 설령 나중에 8억 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에게 빚진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딸이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딸을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딸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좋아, 다 내 말대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8억 원을 요구하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결혼식 날의 진행 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준영이 발뺌하면 어떻게 할지, 최지혜가 방해하면 어떻게 할지, 하객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등. 예은이는 특히 저에게 결혼식 날 무대 가까운 자리에 앉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대에 올라간 후 제가 즉시 옆으로 달려가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해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은이가 제 불안을 눈치챘는지 제 방으로 와서 제 옆에 누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내일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저는 딸의 아직 어리지만 단호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엄마는 걱정 안 해. 예은이가 있으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딸의 곁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결혼식 날 딸이 성공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고 박준영과 최지혜가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예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은이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예은아,
혹시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어때? 검은색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 예은이는 거울을 보며 옷깃을 정리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파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검은색이 그들의 역겨운 결혼식에 딱 어울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딸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딸은 이런 식으로 박준영과 최지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좋으면 됐어. 저도 어두운 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수수하게 입어야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딸 옆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예은이는 잘 정리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휴대폰 배터리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 명함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시내의 고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멀어서 우리는 1시간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 1시간 가까이 걸려 겨우 호텔 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호텔 입구는 꽃과 풍선으로 가득했고 길게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문 의전 도우미들이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예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조금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딸 못지않게 긴장하고 있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은이는 저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방명록과 식순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은이는 방명록에 서명하지 않고 저를 이끌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 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식장은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무대 배경에는 거대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준영은 짙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최지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자 제 마음속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준영은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몇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때때로 교태롭게 웃으며 눈빛에는 득이양양함과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손을 잡고 무대 가까운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무대 위 상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박준영에게 쉽게 들키지 않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업원이 와서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 시선은 계속 무대 위에 박준영과 최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은이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무대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고 증거가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이 결혼식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젊고 예쁜 아내를 얻어 대단하다느니 그들이 천생연분이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들은 박준영이 얼마나 양심 없는 사람인지, 우리 모녀를 어떻게 버렸는지, 딸의 양육비를 어떻게 미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영이 우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 저와 예은이에게 몇 초간 머물렀고 눈빛에는 놀라움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이내 그는 시선을 돌려 옆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예은이의 몸이 쿵하고 굳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신경 쓰지 마.
우리 계획대로 하자.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목소리로 하객들을 환영하며 결혼식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최지혜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붉은 카펫 위를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무대 중앙에 서서 최지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예은이는 원래 자리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요. 최지혜가 무대에 올라서자 박준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온갖 축복의 말을 쏟아내며 그들에게 반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손을 꽉 잡고 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준비됐니?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더없이 단호해졌습니다. 딸은 천천히 일어서서 원피스를 정리하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예은이의 뒷모습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딸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언제든 달려나가 딸을 지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예은이를 눈치채고 모두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준영과 최지혜도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최지혜의 미소도 얼굴에서 굳었습니다. 사회자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말을 멈추고 예은이를 보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예은이는 사회자의 질문을 무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대 중앙 박준영과 최지혜 앞에 섰습니다. 딸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무대 아래 하객들을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박준영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이미 소뚜껑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예은, 너 무슨 난동이야? 빨리 내려와. 최지혜도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너 누구야? 어떻게 함부로 무대에 올라와서 방해를 해? 경비원, 어서 저 애를 끌어내. 예은이는 최지혜를 아예 무시하고 손을 들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는 시릇을 했습니다. 사회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예은이를 보았다가 박준영을 보았다가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이크를 줘. 박준영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은이가 빨리 할 말을 하고 내려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 망설이다가 예은이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예은이는 마이크를 받아 소리 테스트를 하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은입니다. 박준영 씨의 친딸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식장 전체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던 하객들은 모두 멈춰서서 무대 위에 예은이를 올려다보았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더욱 새까매졌습니다. 그는 예은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김예은, 너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난동을 부려야겠어? 난동이라고요? 예은이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준영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난동을 부리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빚진 8억 원의 양육비, 오늘 반드시 청산해야 해요. 8억 원? 박준영은 마치 천부당만 부당한 소리를 들은 듯 소리쳤습니다. 김예은, 너 미쳤어. 내가 언제 너한테 8억 원을 빚졌어.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최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 애는 도대체 뭐야. 말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준영 씨가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질 수 있어? 너 혹시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야?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박준영 씨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예은이의 시선은 다시 박준영에게 고정되었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제 엄마 이수연 씨와 이혼했고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당신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요. 이혼한 해부터 지금까지 총 10년이에요. 당신이 직접 계산해봐요. 저에게 얼마를 줘야 했는지. 무대 아래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준영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며 급히 변명했습니다. 나는 양육비를 미루지 않았어. 매달 다 줬어. 줬다고요? 예은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정말 다 줬어요? 지난 세월 당신이 준 돈은 6천만 원도 안 돼요. 남은 돈은 다 어디에 썼어요? 다 이 여자한테 썼죠? 당신의 새 가정을 위해서 썼죠? 안 그래요? 예은이는 손가락으로 최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최지혜는 그 손가락에 온몸이 굳어지며 무의식적으로 박준영 뒤로 숨었습니다. 박준영은 이 모습을 보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김예은, 너 너무 심하잖아. 빨리 내려와.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예은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이 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자격이나 있어요? 지난 세월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생일이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또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은 그저 저와 이혼하는 것만 알고 이 여자와 놀아나는 것만 알고 당신의 좋은 생활만 누리면서 저와 엄마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빚진 양육비는 돈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빚진 아버지의 사랑이고 당신이 나에게 빚진 함께한 시간이에요. 예은이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박준영의 심장을 그리고 무대 아래 모든 하객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 앉아 딸의 말을 들으며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고통이 이 순간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없이 통쾌했습니다. 무대 아래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가 저런 사람이었어. 이혼하고도 딸 양육비도 안 주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니 친딸은 내버려 두고 자신은 화려하게 재혼하다니 너무 심하잖아. 이런 웅성거림을 듣자 박준영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며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은이를 가리키며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 최지혜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급히 나서서 무마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헛소리를 듣지 마세요. 분명 오해한 거예요. 준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은이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최지혜 씨, 당신이 여기서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빠가 저에게 빚진 양육비는 다 당신에게 썼나요? 당신이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 끼고 있는 보석들은 다 저에게 빚진 양육비로 산 건가요? 최지혜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준영은 이 모습을 보자 급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예은이 손에 든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김예은, 너 여기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빨리 나랑 가.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예은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박준영의 손을 피했습니다. 박준영 씨, 오늘 당신이 저에게 빚진 8억 원의 양육비를 갚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양심 없는 아버지인지, 얼마나 무책임한 남자인지 알려줄 거예요. 너 정말 막무가내구나. 박준영은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무대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어디 있어? 빨리 저 애를 끌어내. 경비원 몇 명이 문에서 달려와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자 급히 일어나 무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딸을 혼자 이 모든 것에 맞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달려가 예은이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저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박준영은 저를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수연, 네가 왜 여기 왔어? 내가 왜 오면 안 돼?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이 당신이 빚진 양육비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 아이의 엄마로서 당연히 함께 해야지. 박준영,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 결혼식을 중단하게 할 거야. 박준영은 저와 예은이를 보았다가 무대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보았다가 하며 얼굴이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늘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햇살 아래 걷자 오전 내내 긴장했던 제 신경이 마침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방금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긴장과 분노는 이제 시원한 통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앉아 쉬어요. 저 좀 피곤해요. 예은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무대 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17살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대치 상황을 겪었으니 분명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 안에 벤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공원에 가서 쉬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은이는 가방에서 증거가 든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손에 건넸습니다. 엄마, 이 증거들 계속 보관할까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이혼 합의서 사본, 송금 기록, 채팅 기록, 출력물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딸이 정성껏 정리한 것이었고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이들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관하자. 돈은 이미 받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증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박준영이 또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버팀목이 될 거야.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대 위에서는 아직 이 증거들을 다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그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다 보여줄 필요 없었어. 네가 방금 했던 말과 아래 하객들의 반응만으로도 그는 당황했어. 그는 자신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증거를 다 내놓는 걸 감히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예은이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가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노렸죠. 그런데 솔직히 엄마, 제가 방금 무대 위에서는 좀 긴장했어요. 특히 경비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힘들었지. 엄마도 방금 달려 올라갈 때 무서웠지만 너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 성민 씨가 있었으니까 난 괜찮았어. 예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민 아저씨가 분명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저씨가 엄마 퇴근 시간에 데리러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엄마와 아저씨 관계가 좋다는 것도 알고 아저씨가 아빠를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이런 것까지 눈치채고 있었다니.
이성민 씨는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을 알고 자주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은이에게 과자나 학용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가 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성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우리 아저씨한테 잘 대접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예은이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방학하면 우리 아저씨한테 밥 한 끼 대접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이성민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민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성민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약간의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뭘요, 전 그냥 박준영 그 꼴이 보기 싫었을 뿐이에요. 우리 모녀는 괜찮아요.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근처 공원에서 쉬고 있어요. 곧 집으로 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성민 씨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박준영이 그렇게 빨리 타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박준영이랑 사업 파트너였는데 예전부터 그 사람 인성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완전히 그의 실체를 알게 됐네요. 앞으로는 그와 절대 협력하지 않을 거예요. 아참, 그가 돈을 줬어요? 줬어요. 6억 원을 현장에서 바로 송금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6억 원이라니 그래도 괜찮네요. 8억 원까지는 안 됐지만 적은 돈은 아니죠.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앞으로 걱정 없이 살아요. 다시는 그런 불쾌한 일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 박준영이 나중에 또 괴롭히려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성민 씨. 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니 정말 좋았습니다. 예은이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성민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응, 맞아. 자, 우리도 충분히 쉬었으니 집에 가자. 저녁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조림해줄게. 야오. 예은이는 기뻐서 폴짝 뛰었고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예은이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준영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최지혜의 얼굴이 얼마나 새하얗게 변했는지, 무대 아래 하객들이 그들을 어떻게 험담했는지 등 저는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결혼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박준영과 최지혜의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거나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원래 시끄럽고 경사스러웠던 결혼식장은 싸늘하고 쓸쓸해졌습니다. 최지혜는 무대 위에 앉아 엉엉 울며 박준영에게 따졌습니다. 박준영, 다 당신 때문이야. 내 결혼식이 완전히 망했잖아. 나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건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신당하다니. 박준영은 원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최지혜가 이렇게 따지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난리야? 네가 굳이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내가 성대하게 결혼식 올린 게 뭐 어때서? 나는 그냥 모두에게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최지혜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당신은 좋지. 나 몰래 딸에게 그렇게 많은 양육비를 미루고 이제 됐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양심 없는 놈이라는 걸 다 알게 됐잖아. 나도 당신 때문에 망신당했어. 닥쳐. 박준영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매일 나한테 뭘 사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김예은한테 양육비 줄 돈이 없었겠어? 6억 원이나. 내 마음이 피가 날 것 같아.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격렬하게 싸웠고 남은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심하게 험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남자가 딸 양육비 미루고 결혼식장에서 딸에게 돈을 뜯기다라는 주제가 지역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박준영을 양심 없다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그의 회사 정보까지 파헤쳐 그의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아직 자신의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예은이는 이미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딸에게 돼지고기 조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은이는 거실에 앉아 받은 6억 원을 제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는 딸이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불쾌했던 과거, 겪었던 서러움은 오늘 이 돈 뜯기 전쟁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저와 딸이 함께 잘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로 만든 돼지고기 조림은 부드럽고 맛깔스러웠습니다. 예은이는 유난히 맛있게 먹었고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딸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 먹지 않아. 모자라면 더 해줄게. 예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 양념이 묻어 있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돼지고기 조림은 너무 맛있어요. 밖에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휴지를 들고 딸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맛있으면 엄마가 앞으로 자주 해줄게. 밥을 먹고 난 후 예은이는 자진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딸과 다투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일을 겪으면서 딸이 한순간에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더욱 어른스러워지고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은이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 잘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요. 나중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 하자. 우리는 서류 봉투 안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하나씩 분류하며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박준영의 서명이 아직도 선명하게 보였고 양육비 조항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은이는 그 조항을 가리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 제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아빠는 그때 이 합의서에 서명할 때 자신이 이렇게 오랜 세월 약속을 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맞아. 그때 그는 온통 최지혜와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뿐이었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우리 모녀를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에게 빚진 것은 결국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 이어서 정리한 것은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박준영이 이혼 후 첫 달에 준 500만 원, 그리고 그 후 간헐적으로 준 몇 번의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1천만 원이었고 가장 적었던 것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은이는 이 송금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제 수기 장부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엄마, 제가 예전에 정리한 것과 엄마가 기록한 것이 완전히 일치해요. 지난 세월 그는 총 5,750만 원을 줬고 남은 4억 2,750만 원은 꼬박 8년 만에 받은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수기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세월
박준영의 양육비를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했던 장부였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 모든 독촉 기록을 제가 선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이혼 날짜와 박준영이 그때 약속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가 약속을 지키고 딸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송금 기록들과 수기 장부는 가장 유리한 증거예요. 설령 나중에 박준영이 번복하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예은이는 잘 정리된 송금 기록들을 봉투에 넣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은 저와 박준영의 채팅 기록 출력물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메시지, 그가 건성으로 답장하거나 아예 답장하지 않는 메시지, 그리고 몇 번은 그가 메시지에서 저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욕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눈에 거슬리는 글자들을 보자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예은이는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돈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될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지나갔어. 저는 채팅 기록 출력물도 봉투에 넣어 이혼 합의서, 송금 기록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예은이는 철상자를 찾아 증거가 든 봉투를 넣고 다시 철상자를 잠근 후 옷장 가장 안쪽 서랍에 넣었습니다. 엄마, 여기 두면 안전할 거예요.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증거들을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저는 힘주어 대답했고 마음속에 돌덩이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박준영이 양육비를 미뤘다는 증명일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우리 모녀가 겪었던 서러움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잘 보관하는 것은 그 불쾌했던 과거를 모두 저장해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나야, 박준영.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준영, 나한테 전화해서 뭐 하려고?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 없어.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 너무 빨리 좋아하지 마. 오늘 김예은이 결혼식에서 나에게 망신을 줬어. 이 빚은 내가 기억해둘 거야. 그리고 그 6억 원, 내가 다시 찾아올 방법을 생각할 거야. 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당신 미쳤어? 그 6억 원은 당신이 예은이한테 빚진 양육비야.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돈인데 이제 와서 번복하겠다는 거야? 꿈깨. 우리 손에는 당신이 양육비를 미뤘다는 모든 증거가 있어. 만약 당신이 감히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증거? 박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 모녀가 강요해서 준 돈이라고 말하면 누가 너희 말을 믿겠어? 누가 믿겠냐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식장에 그렇게 많은 하객들이 증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까지 찍었어. 당신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박준영, 당신한테 충고하는데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말고 당신의 삶이나 잘 살아. 다시는 우리 모녀를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건 당신 자신뿐일 거야. 예은이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제 옆으로 다가와 휴대폰에 대고 크게 말했습니다. 박준영, 만약 당신이 감히 저와 엄마를 괴롭히려고 하면 저는 당신이 양육비를 미룬 증거들을 모두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할 거예요. 그때 당신의 사업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요. 전화기 너머의 박준영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야. 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당신한테 충고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저와 딸을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폭로해서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거야. 말을 마친 후 저는 박준영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속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고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은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앞으로는 그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가 감히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의 추악한 비밀을 모두 폭로해서 그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오전 저와 예은이는 박준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함께 마트에 가서 많은 채소와 과일을 샀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요. 박준영에 대해서는 그의 업보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저와 예은이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자마자 이성민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 좋은 소식 있어요. 박준영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 안 봤어요. 지금 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결혼 중 외도하고 양육비를 미루고 심지어 사생아까지 있다는 사실을 다 파헤쳤어요. 그의 회사 탈세 문제까지 고발당해서 지금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빨리 전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폭로한 거예요? 누가 폭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이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우리 모녀의 한을 풀어준 셈이죠. 지금 그의 회사 고객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난리이고 공급업체들도 대금 독촉을 시작했어요. 그가 투자했던 몇몇 프로젝트도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중단되면서 자금줄이 거의 끊겼대요.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정말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박준영이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마침내 그에게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이성민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지혜가 박준영의 자금줄이 거의 끊기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을 알고 게다가 그에게 이미 사생아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현장에서 바로 그와 싸우고 친정으로 돌아갔대요. 이혼하고 청춘 손실 보상금을 달라고 했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들 둘은 정말 악연이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서로를 계산하다가 결국 둘 다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지금 사면 초과예요. 한편으로는 세무당국의 조사에 대응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고객과 공급업체를 달래야 하고 또 최지혜와도 실랑이를 벌여야 해요. 어제 밤새 회사에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처음 그런 짓을 저지를 때부터 오늘 같은 결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야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성민 씨가 말했던 모든 것을 예은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은이는 듣고 나서 기뻐서 폴짝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는 드디어 마땅한 벌을 받은 거예요. 저는 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맞아.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지. 그가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진작에 망했어야 했어. 이후 며칠 동안 박준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관련 게시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온통 네티즌들의 비난과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와 최지혜가 싸우는 동영상도 폭로되었는데 동영상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쇼핑몰 앞을 지나다가 박준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고객 뒤를 쫓아가며 끊임없이 사과하고 애원했지만 그 고객은 아예 그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박준영은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부끄러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못 본 척하고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몰락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큰 복수를 이룬 듯한 통쾌함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 모녀에게 빚진 대가였고 이제 모두 돌려받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성민 씨에게서 박준영의 회사가 탈세와 자금난으로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최지혜도 그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그의 재산 중 일부를 챙겨갔습니다. 3살 된 사생아도 최지혜가 그에게 버려두고 갔습니다. 지금의 박준영은 돈 한 푼 없이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야 했고 매일 개처럼 힘들게 일했다고 합니다. 예은이는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쯤 저희한테 잘해주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리고 엄마는 그가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어. 그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 사람 일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해도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또 그 익숙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준영의 지치고 쉬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이제 와서 잘못했다니. 진작에 뭘 했어. 그때 우리 모녀를 괴롭힐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니? 말하는데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 모녀는 당신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당신들에게 미안해. 내가 개자식인 건 알아.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지금 정말 방법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많은 빚까지 졌어.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수연, 예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예은이를 봐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그때 예은이 양육비를 미룰 때는 왜 예은이를 생각 안 했어? 당신이 최지혜와 놀아나면서 예은이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때는 왜 예은이를 생각 안 했어? 박준영,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 나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아.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당신 스스로 감당해. 이수연, 너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박준영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정하다고? 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매정해도 당신이 그때 우리 모녀에게 했던 짓의 10분의 1도 안 돼. 박준영,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 다시는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마. 안 그러면 제가 당신의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할 거야. 말을 마친 후 저는 박준영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제 마음이 더없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은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내가 거절했어. 예은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는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맞아. 우리는 우리 삶이나 잘 살면 돼. 그 사람의 죽든 말든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그날 이후 박준영은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고 그 사생활을 데리고 매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불쾌했던 과거는 마침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날들은 평온하게 흘러갔고 저와 예은이는 박준영이 남긴 모든 그림자들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예은이는 학업에 전념하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더욱 많이 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일은 평범했지만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가할 때면 우리 모녀는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런 삶은 제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전에 제 이혼 절차를 도와주었던 김 변호사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이수연 씨,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연락드린 건 2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김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준영 씨의 양육비 미납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미 6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저희가 예전에 제출했던 관련 자료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이 보관된 자료는 앞으로의 법적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다시 당신들을 괴롭히거나 이 돈을 되찾으려 한다면 이 자료가 가장 유리한 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 일을 아직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변호사님. 이 자료가 있으니 저희는 더 안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김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번째는 박준영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회사 탈세 문제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탈세 금액이 커서 이미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몇몇 공급 업체들도 연합하여 그를 고소했고 법원에서 이 사건들을 이미 접수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는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김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지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어요. 네, 권선징악이죠.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연락드린 건 또 하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박준영 씨가 지금은 코가 석자 빠져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또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의 보관 자료와 예전 증거들이 있으니 법이 당신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줄 겁니다. 네, 저희가 주의할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김 변호사님의 말을 예은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은이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니 우리는 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는 이제 빚도 갚아야 하고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니 이게 바로 그가 악행을 저지른 대가예요. 저는 옷장 앞으로 가서 가장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든 잠긴 철상자를 보며 제 마음은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예전에 정리했던 이혼 합의서, 송금 기록, 채팅 기록, 그리고 법원의 보관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니 박준영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이성민 씨에게서 박준영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그를 고소한 사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박준영에게 모든 미납 대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라고 판결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남은 재산을 경매에 붙여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성민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이제 완전히 안심해도 되겠죠? 박준영은 적어도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고, 그가 나와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녀는 앞으로 걱정 없이 살아요. 네, 안심돼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성민 씨. 지금까지 성민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고마워해요.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전 그냥 그가 우리 모녀를 괴롭히는 게 보기 싫었을 뿐이에요. 이제 됐어요. 아기는 벌을 받고 당신들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 아참, 다음 주말에 제가 쉬는 날인데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을까요? 축하하는 의미에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숙제를 하고 있는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예은이는 고개를 들고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세요. 우리 이성민 아저씨한테 잘 대접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 너머의 이성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주말에 만나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예은이 옆으로 가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은아,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삶을 방해할 수 없을 거야. 예은이는 펜을 내려놓고 제 팔을 안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있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니 전 정말 안심돼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엄마를 잘 모실 거예요. 딸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서러움이 이 순간 모두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의지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예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예전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봤어요. 아빠가 나중에 번복할까봐 걱정돼서 미리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만약 그가 6억 원을 되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가 양육비를 미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이 돈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이런 것까지 몰래 준비하고 있었다니. 예은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저 자신도 지키고 엄마도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더 강해져서 다시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안았습니다. 예은아,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예은이는 저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주말의 모임은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성민 씨는 미리 와서 저와 예은이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특별히 주문해 두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예은이 앞에 빨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예은아, 이건 아저씨가 주는 상이야. 학업 열심히 해서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 예은이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이성민 아저씨, 괜찮아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저씨의 용돈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 이건 아저씨의 작은 마음이야. 이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날 결혼식에서 보여준 모습 아저씨 정말 존경했어. 용감하고 주관이 뚜렷한 정말 대단한 아가씨야. 저도 예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은아, 이성민 아저씨의 마음이니 그냥 받아둬.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아저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 돼. 그제야 예은이는 빨간 봉투를 받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성민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이성민 씨는 박준영의 후속 소식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준영이 체포된 후 3살 된 사생아는 일단 그의 연로한 부모님이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몸도 안 좋고 아이까지 돌봐야 하며 빚 독촉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상대해야 해서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지혜는 박준영에게 남은 재산을 챙겨간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아이만 불쌍하게 됐죠.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영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박준영이 자초한 일이에요. 가족들까지 연루시킨 거죠.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돼지고기 조림 한 조각을 집어 예은이 밥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응, 맞아.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면 돼. 식사를 마친 후 이성민 씨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이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수연 씨를 좋아하고 우리 모녀를 돌봐주고 싶어요. 만약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고 뺨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온통 예은이를 돌보고 돈을 버는 데만 신경 썼기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민 씨의 마음은 사실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저는 감히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은이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제 손을 잡아당기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성민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를 지지해요.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이성민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마음속의 방어선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성민 씨,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이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든 저는 존중할 거고 앞으로도 우리 모녀를 친척처럼 돌봐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예은이는 저를 잡아 끌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성민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우리를 도와줬고 저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줬어요. 엄마, 아저씨랑 한번 만나보세요.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나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지난 세월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 용감하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해. 그날 이후 이성민 씨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 삶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았고 항상 적절하게 우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마음속의 경계를 풀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은이의 학업 성적은 더욱 우수해졌고 학교 연설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시상대 위에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서서 우리 모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관객석에 앉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부심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박준영의 사건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탈세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거액의 벌금도 내야 했습니다. 그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업체들도 법원을 통해 그의 재산을 경매에 붙여 자신들의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연로한 부모님은 사생아를 돌볼 능력이 없어 결국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성민 씨, 예은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 끝났네. 이성민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다 끝났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좋아질 거예요. 예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성민 아저씨, 우리 밥 먹어요.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저녁 식탁 위에는 따뜻한 불빛이 비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우리는 예은이의 학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서러움은 이미 지나간 구름처럼 사라져 우리가 성장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딸과 이성민 씨를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의 용감함과 어른스러움 덕분에 우리가 정의를 찾을 수 있었고 이성민 씨의 동반과 보살핌 덕분에 제가 다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법의 공정함 덕분에 악인이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날들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박준영의 괴롭힘도 사라지고 생활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행복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딸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성민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성민 씨는 저와 예은이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예은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예은이도 순조롭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가끔 저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불공평한 일을 겪었을 때는 용감하게 나서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량함과 정의는 늦을 수는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세월은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런 행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